옛날 충청도 어느 마을에 두 선비가 살았습니다. 두 선비는 어릴 때부터 서당도 같이 다니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며 놀기를 일삼고 도련님의 품위는 엿을 바꾸어 먹었는지 철없는 개구쟁이처럼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천방지축 놀다 보니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그들을 보살피는 종을 애를 먹이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두 소년의 이름은 현과 덕이었습니다. 두 소년의 어린 시절은 모두 부유하여 걱정 없이 글 공부하며 자랐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현의 집안은 가세가 기울어 점점 가난해졌고 덕의 집은 점점 논밭과 존들이 불어나고 장원급제하여 벼슬을 두루 거치게 되었습니다. 덕선비는 평안도 감사로 부임을 받아 평안도에서 감사일을 하고 있었고 현선비는 충청도에서 급제도 못하고 계속 글 공부만 하면서 조상이 물려준 재산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데 자식이 장성하여 딸을 시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건너 동네 벼슬아치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니 그 집안에 맞게 혼수를 해야 하는데 현선비는 살림살이가 가난했기에 딸의 혼인날이 정해졌지만 돈이 없어 혼수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현선비 아내가 말했습니다. 대감, 연희 혼인날이 다가오는데 혼수를 마련할 길이 없으니 대감의 친구인 덕선비님을 찾아가 혼수를 얻어오는 것이 어떨지요? 현선비는 덕선비와 친하긴 해도 오랜만에 찾아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딸의 혼사이니 어쩔 수 없이 체면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선비는 괴나리 보찜 지고 부랴부랴 평안도 가명으로 덕선비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디서 오신 이시온지요? 하인이 나와 현선비를 맞이했습니다. 충청도에서 온 현선비라 대감님께 전해주시게. 현선비가 왔다는 소리에 평안감사인 덕선비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현선비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보게 현선비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는가? 덕선비 자네도 잘 있었는가? 나라실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오랜만에 만난 두 선비는 밤새 회포를 풀었습니다. 며칠을 친구의 후덕한 대접을 받으며 잘 지내다 보니 이제 딸의 혼사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되었지만 현선비는 쉽게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덕선비는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현선비가 머물 동안 부족함 없이 잘 모시라는 분부를 내린 덕에 현선비는 아무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선비가 일과를 마치면 현선비와 그윽하게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딸 혼수 이야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선비는 덕선비에게 간청했습니다. 덕선비. 사실 내 딸의 혼사가 잡혔는데 가세가 기울어 딸의 혼사를 치룰 형편이 안 되어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염치 없이 자네를 찾아왔네. 걱정하지 말게. 자네 여식이 내 여식이고 내 여식이 자네 여식이 아니던가. 내 남부러울 것 없이 준비해 줄 터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네는 마음 놓고 여기서 좀 편히 나와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예정을 이야기하세나. 덕선비는 그렇게 말은 했으나 그 뒤로 아무런 말도 없이 하루하루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이에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딸의 혼사는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여 현선비는 더 이상 평안도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혼인날이 점점 다가오니 속히 가봐야겠네. 이복에 우리가 얼마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쉽게 간단 말인가? 내 정사가 바빠. 낮에는 시간을 낼 수 없어 무료해서 그런가? 내 즐겁게 잘해줄 터이니 며칠만 더 있다가 가세나. 그리곤 덕선비는 광기 몇 명을 뽑아 현선비를 위해 연회를 베풀도록 지시했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교태로운 기생들의 춤사위와 맛있는 음식과 술에 둘러싸여 정신을 못 차리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충청도에서는 먹고 살기 급급해 술 한 잔 먹기 힘들었는데 이곳에 와서 술이며 안주며 기생까지 현선비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생의 치마폭에 쌓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맞은편 집에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살인문을 살짝 열고서 몸은 숨기고 얼굴만 반쯤 드러낸 채 옷같이 하얀 손을 저으며 새끼 고양이를 부르는 게 아닌가. 그녀는 자태가 고왔고
목소리도 가늘고 부드러웠습니다. 기생들과 이 맛, 저 맛, 맛이란 맛은 다 맛본 현선비는 소복 입은 여인을 한번 보고 넋을 빼앗겨 관동을 불러 물었습니다. 저 집은 누구 집인가? 소인의 누이 집입니다. 내 누이는 언제 과부가 되었는가? 작년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누이를 한 번 보았는데도 혼이 다 빠진 듯하다. 오늘 저녁에 내 누이를 데리고 올 수 있겠는가? 관동이 그러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관동의 누이가 현선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선비는 무척 기뻐하며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소인 천한 몸이오나 서방이 죽은 지 1년밖에 안 되어 3년상을 치르지 못한 터라 아직 수절해야 하니 선비님께서는 욕정을 참으셔야 합니다. 목욕을 하고 오시면 제가 안마라도 해드리지요. 현선비는 며칠째 밤을 새워 기생과 술 잔치를 벌이느라 피곤했던지라 내 오늘만 참고 다음을 기약하리.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현선비는 목욕을 하고 돌아와 여인의 안마를 받으니 쏟아지는 졸음에 못 이겨 언제 잠에 들었는지도 모르게 닭 울음소리에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구나. 그나저나 여인은 언제 돌아간 것일까?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약간의 통증과 함께 밑에가 묵직해진 것을 느끼고 아이고, 이놈이 또 시작이구나. 하고 바지를 열어보았는데 웬걸 그곳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과 동침하려다 당한 일을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아파서 자물쇠를 풀려고 만지면 만질수록 묵직한 자물쇠 때문에 그곳이 낑겨 아파서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하는 관동을 불러 자초지종을 말하고 빨리 누이에게 가서 열쇠를 가져오라고 당부하자 관동은 낄낄 웃으며 그 여인은 제 누이가 아니고 현감님을 모시는 관기입니다. 현감님께서 춘심에게 선비님의 그것에 자물쇠를 달아주라 하셨답니다. 관동의 말을 들은 현선비는 친구에게 속아 온 가명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충청도로 떠났습니다. 그곳의 통증 때문에 걷다가 쉬다가 기다시피 하여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집에 가서 이 자물쇠를 어찌 풀지 가족에게는 뭐라 말할 것인지 민망하기 그지없고 돈내 소문날까? 마을 입구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걸어 들어오는데 이마에서 식은땀이 나고 온몸은 떨려 간신히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보름이면 집에 도착할 것을 20날이 걸려 딸의 혼사를 사흘 앞두고 간신히 집에 오면서 현선비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모욕감을 삭힐 수가 없었습니다. 내 처지가 이 모양이니 오랜 법까지 나를 웃음거리로 여기는구나. 내 글 공부를 열심히 하여 꼭 장원급제를 할 것이야. 현선비는 마음속으로 이 치욕감을 간직하며 장원급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집에 도착하니 가족을 볼 면목이 없었으나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맞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대감, 천리길을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현선비는 더욱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옛적만 믿고 어리석게도 구걸하러 떠났다가 혼수를 얻기는커녕 이상한 병만 얻어왔소. 그리고 계속 신음하며 덕선비를 끊임없이 욕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몰랐나요? 며칠 전 평안도 가명에서 물품을 실은 말이 여러 마리 왔어요. 혼수를 성대하게 마련해 주었는데 빗자루나 족집게 등 자질구레한 물건까지 갖춰놓지 않은 게 없었어요. 연희와 함께 혼수를 보고 기뻐 여느 대감집 못지않게 넉넉하게 시집을 보낼 수 있어 얼마나 기쁘고 다행인지 덕 선비님의 세심함에 감동하며 당신 오시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그걸 모르다니요. 감사님의 은덕이 비할 데가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화내며 이렇게 욕을 하세요? 그러고는 물품 목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현선비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혼수를 보고 선비는 기뻐했습니다. 이에 노여움을 풀고 웃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수는 이제 갖춰졌지만 난 처한 일이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아내가 그 이유를 묻자
현선비는 그녀를 좁은 방으로 데려가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는 자기 물건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박장대소했습니다. 물건 중에 남는 열쇠 하나가 있어 이상하게 여겼지만 까닭을 몰라 갖고 있었는데 덕선비께서 미리 알고 열쇠를 넣어주셨네요. 감사님께서 혼수를 갖춰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일까지 해결하게 해주셨으니 더욱 감사해야겠네요. 그러면서 아내는 깔깔 웃었습니다. 현선비는 친구에게 당한 자기 꼴이 아내에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현선비는 덕선비 덕분에 딸의 혼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그 뒤로 암자에 들어가 글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덕선비가 나에게 그렇게 한 까닭을 곰곰이 생각하며 친구의 깊은 생각에 감동하여 내 이번엔 기필코 출사하여 덕선비와 함께 나란히를 볼 거라 다짐하고 글 공부를 하였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져 집중이 안 될 때는 불경을 읽고 부처님에게 불공도 드리면서 꼬박 3년을 암자에서 공부하여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났습니다. 때마침 평안감사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 덕선비는 과거 시험을 관할하는 예조 판서로 임명되어 현선비가 시험을 보는 동안 함께 도독소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친구인 덕선비가 높은 벼슬에 올라 친구인 자신의 과거 시험을 진행하며 관장하고 감시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 힘도 나지만 왠지 허접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내 이번만은 기필코 장원급제하여 친구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리라 마음먹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과거 시험이 끝나고 발표까지는 3일이 남았기에 친구인 덕선비 집에 머물며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자네 또 나에게 그런 못된 농을 할 것인가? 현선비가 덕선비의 지난날 자신을 욕보인 장난을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내 그때는 미안하게 되었네. 이렇게 훌륭한 자네의 모습을 보니 얘 사뭇 흐뭇하구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밤새 회포나 풀어보세나. 두 선비는 밤을 새워 담소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장원급제 발표날 예조 앞에 방이 붙고 제일 1등으로 붙은 장원급제는 현선비였습니다. 현선비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노고가 보상이라도 받는 듯 마음은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예조 판서 덕선비 덕분에 현선비는 같은 예조에서 직무를 보면서 둘의 사이는 예전처럼 돈독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덕선비 예조 판서의 막내딸이 임금의 후궁으로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권력은 점점 막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직위를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렴하고 성실함으로 주위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덕선비는 원래 물려받은 재물도 있고 판서를 하면서 그 재물을 더 불려나갔지만 친구인 현선비는 집안이 가난하고 출사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자칫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음을 감지하여 덕선비는 미리 현선비가 어진 마음으로 정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양에 집을 사주어 지방에 있는 가족이 올라오게 하는 한편 농과 밭을 사주고 하인을 들여주어 살아가는데 걱정 없이 해주었기 때문에 현선비도 정사를 보는데 더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친구가 도와가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니 이를 시기하는 몇몇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조 참판 김상현은 호시탐탐 예조 판서를 몰아내고 자기가 판서 자리에 오르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예조에 넣고 싶어 이번에 장원급제를 한 조카를 예조에 넣으려고 판서에게 청탁을 넣었습니다. 판서 나으리, 이번에 장원급제한 김 아무개가 제 조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김 아무개를 예조의 관리로 들이심이 어떨런지요? 이를 어쩐다. 이번에 형조에서 인재가 부족하다 하여 형조에 배치하기로 하였네. 판서 나리, 그러지 마시고 김 아무개를 예조로 불러들일 수는 없을까요? 이거 은자 이혼데 저희 형님께서 판서님께 드리라고 해서요. 내 언제 이런 뇌물로 청탁을 받던가? 당장 거두시오.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정사요.
앞으로 이런 뇌물로 청탁을 요구할 시 누구를 막론하고 내포도청에 고발하여 경을 치게 할 것이요. 김판관은 사색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동안 김판관이 다른 관리들로부터 청탁 뇌물을 받은 것을 몇 번 눈감아준 덕 판서는 이번엔 단단히 호통을 쳤습니다. 이에 반감을 가진 김판관은 이번에야말로 예조 판서 덕 판서를 찍어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예조에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몇몇 관리들을 매수하여 이번에 덕 판서를 몰아낼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김판관 집에 모여 음모를 작당했습니다. 판관인 자기가 판서가 되면 그들의 직급도 올려줄 것이고 청탁 뇌물을 얼마든지 받아 부를 축적할 수 있으며 그 부를 이용하여 높은 관리로 올라갈 수 있음을 관리들에게 이야기하니 그들의 꿈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덕 판서가 없어지면 자기들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김판관과 관리들은 무슨 내용으로 덕 판서를 찍어낼지 고민하다가 마침 그럴듯한 내용이 생각이 났고 그들은 김판관 집에 모여 음모를 꾸미는 일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청나라에서 오는 사신단들을 이용해서 덕 판서를 찍어낼 음모를 작정한 김판관은 사신단이 들고 올 서신에 미리 자신이 덕 선비를 음모할 서신을 써서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임금을 몰아내고 덕 선비의 딸이 낳은 왕자를 왕으로 추대하자는 문서를 써서 사신단이 들고 온 서신에 끼워 넣어 임금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조에서는 외교 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사신단을 접대하고 외교 문제도 협의하므로 그들과 접촉하여 서신 하나쯤 끼워 넣는 것은 문제 없었습니다. 결전의 날에 예조의 관리들은 김판관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서신을 누가 쓸지를 모의하였지만 서로 쓰기를 꺼려했습니다. 만약 잘못되어 역모가 발각되는 날엔 글을 쓴 사람은 참수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궁리하다 아무도 못 알아볼 방법을 터득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글을 쓰게 되면 나중에 필적 감정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필적이 혼란스러워 청나라에서 온 것이 확신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모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자 한자 써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서 한 장 쓰는데 밤을 새워 쓰게 되었고 버린 종이만도 한 자루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쓰인 서신은 청나라 사신단이 갖고 온 문서에 끼워 넣어 임금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온 서신을 읽던 임금은 문서 하나를 읽으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평소에 청렴하여지기로 하면 둘째가라던 덕 판서가 그리고 자기의 장인이 이런 일을 청나라와 짜고 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은 더욱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황제의 직인이 찍힌 서신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보다 더 큰 역모는 없는지라 임금은 내금의장으로 하여금 당장 예조 판서 덕 선비를 옥에 가두고 후궁인 덕 선비 딸은 후궁 처소에 감금을 시키고 이 일을 철저히 밝히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감옥에 갇힌 덕 판서는 자기의 역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 판서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무런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감옥에 넣기부터 하는 임금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놀라긴 덕 판서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지는 번개처럼 날벼락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충격과 두려움에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손을 쓸 사이도 없이 처소에 감금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슬피 울 뿐이었습니다. 이때 감옥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현 선비였습니다. 덕 판서는 현 선비에게 은밀히 알아볼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김 판관과 관리들의 부조리가 심하여 나에게 적발된 것만도 수십 건이었고 일전에 조카를 예조에 넣고 싶다고 하는 것을 다른 부서에 넣은 일로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을 것 같으니 자네가 그들의 동정을 살펴주게. 그리고 요즘 들어 부쩍 몇몇 관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뭔가 일을 꾸미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또 뇌물 청탁이나 받나 하고 무시하였지만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아. 그들을 상세히 조사해주게. 알겠네.
내 자네 구명을 위해 혼신 힘을 다 쓸 테니 조금만 고생하시게. 귀인 마마는 어떻게 되셨는가?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귀인 마마도 무사하지 못하실 텐데. 귀인 마마도 처소에 감금되어 아무도 만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네. 아무튼 내 김 판관의 동태를 살펴 이 일을 바로잡을 테니 걱정하지 말게. 그리고 현 선비는 내전으로 들어 임금님을 배웠기를 청하였습니다. 평소에 덕 판서와 친분이 많다는 것을 임금님도 아는지라 혹시 현 선비도 관련이 되어 있을지 의문이 들어 이야기하고 싶었던 터라 현 선비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조 참에 어서 오시오. 네, 그렇지 않아도 예조 참이를 부르려던 참이었소. 판서가 이런 역모를 꾸미다니 내 믿을 수가 없소이다. 전하, 이번 일은 덕 판서를 음해하려는 자들의 소행이오니 이번 역모 사건을 소신이 좀 더 알아본 연후에 문초를 하심을 청하옵니다. 하여 사신단이 갖고 온 서신들을 소인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임금은 문서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래, 무슨 잘못된 점이라도 발견을 했는가? 서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긴 했지만 심증만으로는 확실치 않아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현 선비는 임금님께 청하였습니다. 전하, 소인이 조금 더 조사할 것이 있사오니 이 서신들을 소인이 잠시 맡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알겠소. 내 덕 판서를 신문하기 전에 견참에 조사할 것을 허락하오. 집으로 돌아온 현 선비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래 시킨 일은 어찌 되었느냐? 예날이 김참판 댁에는 몇몇 선비들이 모여 술자리를 하고 있사옵고 나리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불쏘시개는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래 호롱불을 들고 나를 따르라. 창고로 들어간 현 선비는 하인이 갖고 온 자루를 쏟은 뒤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들을 일일이 펴서 확인했습니다. 불쏘시개 할 종이는 세 자루나 되어 모두 확인하는데 하룻밤 꼬박 걸렸습니다. 옳지. 그럼 그렇지 찾았다. 덕 판서를 구명할 수 있겠구나. 그랬습니다. 분명 김판관 집에서 역모를 꾸밀 것을 확실한 현 선비는 그들이 쓰다가 버린 종이가 있을 것 같아 그 집 하인을 매수해 불쏘시개로 쓰는 종이들을 모두 갖고 오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현 선비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현 선비는 덕 판서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물증을 다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덕 판서 딸인 귀인에게도 서신을 보내어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현 선비는 증거들을 갖고 편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하, 덕 판서를 음해하려는 자들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 역모가 아님이 사실이더냐? 네, 덕 판서를 음해하는 자들의 음모였사옵니다. 청나라에서 온 서신과 역모 서신을 보시면 종이의 결이 다르옵니다. 얼핏 보기엔 똑같은 종이 같습니다만 청나라 황실에서는 밀로 만든 종이를 써 결이 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우나 조선에서 만든 종이는 당나무 껍질을 이용한 종이인지라 두 종이를 면밀히 비교해 보시면 청나라 서신과 역모 서신의 종이 결이 다름을 느낄 수 있으며 황실의 직인을 보시면 직인 모양은 같사오나 쓰인 인준이 다르옵니다. 또한 글씨를 보시면 청나라에서 온 서신과 역모 서신의 글도 확연히 다름을 보실 수 있사옵니다. 하지만 글씨체가 한 사람의 글씨체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쓴 글씨 같아 누구의 글씨체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사오나 확실한 증거를 찾아왔사옵니다. 이는 김 판관이 여러 관리와 모략한 증거이오니 이들을 잡아 문초하심이 옳은 줄 하옵니다. 견참에 수고 많았소. 내 하마터면 덕 판서에게 씻지 못할 잘못을 저지를 뻔하였소. 이번 그대의 공을 잊지 않을 것이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은 금의 대장을 불러 당장 덕 판서를 풀어주고 김판관과 무리를 당장 잡아오라 명하였습니다. 김판관과 무리는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기생집에서 매일 술판을 벌이며 밤새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덕 판서를 음해해 몰아낼 음모를 꾸미다 발각된 김판관과 관리들은 직위 해제되고 모두 귀양을 갔습니다. 이에 따라 덕 판서는 좌의정의 자리에 오르고 현 참의는 판서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참되고 바른 정치로 임금님을 보좌하며 오래도록 의리를 지키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며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을 부리는 것은 결국 자신을 스스로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진정한 성취와 행복은 타인과 함께 공유하며 협력하고 배려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만과 탐욕은 결국 고립과 비참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성취를 위해선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바른 삶의 중요성이 담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청도 홍성의 박진우라는 선비가 살았다. 그는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글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어느 해 마침내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다. 충청도 양반이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아 부리는 하인도 없이 혼자서 과거 시험을 보러 길을 떠났다. 천안 초입에 들어설 즈음 날은 저물어 가는데 주막은 보이지 않고 집 몇 채가 보이는 마을에 도착했다. 어느 초가집 앞에 이르러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기를 청하게 되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과부가 사는 집이라 사내를 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하는 수 없이 조금 더 떨어진 집으로 다시 가서 하룻밤 묵기를 청하니 다행히 이번에는 주인이 허락하였다. 그 집에는 노부부와 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 저녁 밥을 먹고 나자 시아버지인 노인이 말하길 내 아들도 과거 시험을 보러 일찍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때마침 집안에 제사가 있어 오늘 밤은 제사를 모시러 종가댁에 가야 하는데 안 그래도 젊은 며느리 혼자 두고 가는 것이 걱정이 되었던 차에 선비께서 우리 집도 잘 지켜주시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당부하기를 우리가 출타하니 집에 너 혼자서라도 손님을 잘 대접해드려야 하느니라. 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고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잠시 후 노부부는 문을 나섰다. 젊은 며느리는 손님에게 시부모 방을 내어드릴 수 없어 선비 박진우와 함께 한 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 손님에게는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펴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며느리는 윗목에 앉아 등잔을 켜고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시골 여자였지만 세련되었고 젊어서인지 풋풋한 여인의 향기에 혈기 왕성한 박진우는 음흉한 마음을 먹게 되었다. 게다가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둘만 있으니 한번 유혹해보려는 속셈이 일었다. 박진우는 피곤해서 깊이 잠든 척하며 뒤척뒤척 며느리가 있는 쪽으로 조금씩 굴러가더니 며느리의 무릎 위에 그의 한 발을 올려놓았다. 며느리는 생각하길 먼 길 걸어오느라 피곤해서 잠을 험하게 주무시나? 하고 박진우의 다리를 살짝 들어 공손히 내려놓았다. 잠시 뒤 박진우는 자는 척 헛기침을 하면서 며느리의 무릎에 또 발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며느리는 두 손으로 공손히 다리를 내려놓았다. 그럴 때마다 공손하고 슬며시 내려놓는 것이 며느리도 내가 싫지만은 아닌가. 착각하게 된 박진우는 계속해서 발을 올려놓고 내리면 또 올려놓고 하기를 서너 번 이윽고 자기에게 흑심을 품고 수작을 부린다는 것을 눈치챈 며느리는 선비님 일어나 보시어요. 단호하게 불러 깨웠다. 박진우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척 하품을 하면서 기지개를 켜며 희미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시었소. 하고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선비님, 앉아보시지요. 과거를 보러 가시는 양반님이 어찌 의리를 모르십니까? 시부모님께서 손님이 양반이고 글을 읽는 선비님이시기에 의심하지 않고 집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며 나가셨는데 이렇게 흑심을 품고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시니 양반 행실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양반이라도 잘못한 일은 벌을 받아야 하니 밖에 나가 회초리를 찾아오세요. 박진우는 너무 부끄럽고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됨을 사과하는 차원에서 며느리의 지시에 따랐다. 바지를 걷고 종아리를 보이세요. 그러자 며느리는 가차없이 박진우의 종아리를 10여 대 힘껏 내리쳤다.
종아리를 맞은 박진우는 종아리의 아픔보다 글 읽는 선비로서 보인 추태가 더욱 치욕스러웠다. 내일 시부모님께서 오시면 자세한 사정을 다 말씀드릴 테니 다시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편안히 주무세요. 그러고는 며느리는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물레를 돌렸다. 날이 밝자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상을 지어 공손히 박진우에게 대접했다. 시부모님께서 선비님을 극진히 대접하라 했으니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대접해드립니다. 내 부인에게 못할 짓을 했는데 이렇게 아침상까지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시니 이번 실수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겠소. 박진우가 사죄하자 며느리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박진우가 아침상을 물리칠 때쯤 노부부가 돌아왔다. 그래, 선비님을 잘 대접해드렸느냐? 선비님은 편안하게 주무셨는지요? 라고 시아버지가 물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며느리의 말이 거의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호통을 쳤다. 내가 내 정절을 알기에 혼자 남겨 손님을 대접하게 했는데 젊은 남자가 여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거늘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 안 된다는 뜻을 보이면 될 것을 내가 어찌 감히 회초리로 양반의 종아리를 때린단 말이냐? 당장 나가서 회초리를 찾아오너라! 시아버지의 역정에 며느리는 당황스러웠지만 지어 마신 시아버지의 노여움에 며느리는 회초리를 가지고 왔다. 회초리를 받아든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종아리를 수차례 때린 후 박진우에게 사죄하였다. 선비님 초난하기 무지에 양반께 욕을 보였으니 아량을 베푸시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고 선비로서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말을 남기기가 무섭게 박진우는 황급히 그 집을 떠났다.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뒤로하고 그날도 수십 리를 걷다 보니 날이 저물어 경기도 어느 고을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곳에서도 가까운 곳에 주막이 없어 어느 초가 쌀이문 앞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그 집에는 부부 둘만이 살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나자 주인 남자가 말했다. 소인이 마침 급한 일이 생겨 10리쯤 떨어진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오겠으니 손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는 손님을 잘 대접하라 부탁하며 떠났다. 여인이 남편을 배웅하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 집은 문이 붙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방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랫방은 여인이 자고 윗방은 박진우가 자게 되었다. 한참 있으려니 여인이 인기척을 내며 말하였다. 윗방은 불이 안 들어 많이 추울 터이니 아랫방으로 와서 저와 함께 주무시지요. 괜찮소이다. 내 옷을 단단히 입고 이불을 꼭 덮고 자면 괜찮으니 걱정 마십시오. 아닙니다. 손님이신데 추운 곳에 주무시게 하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리오니 따뜻한 방으로 건너오시지요. 걱정은 고마오나 남녀가 유별하니 같은 방에서는 잘 수 없음이요. 찬 방에서라도 잘 수 있게 해주었으니 그것으로 고맙소. 선비님, 제 마음이 편치 않아 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여인의 끈질기게 애원하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방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서 박진우는 여인이 문을 열 수 없게 문 앞에 몸을 기대고 힘을 주고 있었다. 이윽고 여인이 문을 열려고 밀자 여인의 힘이 박진우의 힘을 이기지 못하였다. 박진우는 어제의 일을 생각하며 다시는 남의 여인을 탐하지 않으리라. 다짐했기 때문에 여인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여인의 관심을 뿌리칠 수 있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문이 열리지 않자 여인은 화를 내며 고함에 가깝게 욕설을 퍼부었다. 자네가 오죽 못났으면 여인을 앞에 두고도 욕정 한 점 없다니 어찌 그럴 수 있답니까? 왁자지껄하게 요란한 욕설을 짓거리더니 내 남자가 없어서 선비님 같은 사람을 유혹했겠어요? 하며 방문을 걷어차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만에야 여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의 소리도 함께 들렸다.
혹시나 나갔던 남편이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아니고 다른 사내를 불러들인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음탕한 짓거리에 박진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시끄럽게 엎치락 뒤치락 거리더니 새벽녘이 되어서야 조용해졌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문이 활짝 열리더니 남편이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다. 박진우는 깜짝 놀라 자신의 방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아랫방을 들여다보았다. 내 이 연놈들 이럴 줄 알았지? 다른 마을에 갔다던 남편이 긴 칼을 들고 와 씩씩거리며 험악하게 소리 질렀다. 방 안에서 여인과 사내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자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여인이 벌벌 떨며 말했다. 여보, 뭔가 오해를 한 거예요. 네, 당신도 없는데 윗방에 저 사내가 자꾸 겁탈하려 방문을 열려고 하여 무서워서 앞집 총각을 데려온 거예요. 잘못이 있다면 저 사내의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은 없어요. 하면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여인의 거짓말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옷을 챙기지도 못하고 후다닥 도망가려는 사내를 죽이고 여인에게 말했다. 내가 평소 너의 행실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는데 증거가 없어서 증거를 잡을 때를 노리고 있었다. 마침 선비님이 오셨기에 기회를 잡아서 이 자리를 피해 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대쪽 같은 선비님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옆집 총각을 데려온 거 내 모를 줄 알아. 남편이 여인의 행동을 직접 관찰한 듯이 낱낱이 말하자 그제서야 여인은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잘못했다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남편은 여인을 살려두지 않고 그동안의 행실에 분노를 참지 못해 사내와 같이 죽여버리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이며 들여다본 박진우는 방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남편이 박진우를 불렀다. 선비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잠시 뵙겠습니다. 박진우는 그가 흉악한 일을 저지른지라 매우 두려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 자신은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었기에 달리 우려할 일이 있을까 하고 문을 열어 들어오게 했다. 남편은 박진우에게 여러 번 절을 하고 칭찬하며 말하였다. 나리께서는 정말 대인군자이십니다. 젊은 남자 중에 깊은 밤 밀실에서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며 욕정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요? 평소 아내에 대한 소문을 듣고 행실이 수상하였는데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던 차에 나리의 풍채가 뛰어나서인지 아내가 첫눈에 선비님을 흠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일부러 출타한다 하고 창밖에 숨어서 몰래 내부 사정을 모두 살피고 있었습니다. 선비님의 꿋꿋한 행동에 아내는 음탕한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옆집 총각을 불러와 자기 욕정을 채웠지요. 소인이 그 행동에 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만일 선비님께서도 확고한 의지 없이 아내에게 유혹당하셨다면 소인의 칼날을 면치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선비님 같은 진정한 대인군자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날이 더 밝기 전에 소인과 함께 어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마침내 박진우와 집주인은 서둘러 함께 문을 나섰는데 몇 걸음 가다가 사내가 말했다. 소인이 한 가지 잊은 일이 있습니다. 집에 불을 지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돌아갔다. 하지만 박진우는 반드시 그 사내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서둘러 먼저 길을 재촉해 발길을 옮겼다. 한참 가다가 뒤돌아보니 먼 곳에서 화염이 하늘 높이 솟고 있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양에 도착한 박진우는 과거 시험을 볼 준비를 하였다. 우선은 시험을 치를 때까지 묵을 수 있는 과거 방을 구하기로 했다. 여러 곳을 돌아다녀 머물기로 한 과거 방은 정원에 나무가 울창하고 연못까지 있어 공부하다 휴식을 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과거 방을 선택하였다. 과거 방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선비들로 북적였다. 형편이 넉넉한 선비는 방을 혼자 썼지만
여의치 않은 선비는 여럿이 묵는 방을 선택했다. 박진우 역시 가난하니 여럿이 쓰는 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묵고 있던 선비 중에 한 명은 전주에서 온 김선비였고 또 한 명을 천안에서 올라온 홍선비였다. 박진우와 홍선비는 같은 충청도 사람이라고 더욱 친하게 지냈다. 홍선비는 한양에 적응하기 위해 한 달 전에 먼저 올라와 한양 지리도 많이 눈여겨 놓았고 이곳저곳 곳곳에 재미있는 곳을 알고 있었다. 하루는 홍선비가 말했다. 박 선비님 내 좋은 기생집을 아는데 우리 과거 시험을 보기 전에 딱 한 번 기생집에 가서 술 한잔 하시는 것이 어떻겠소? 박진우는 과거 날짜가 임박하여 크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홍선비의 성에 있는 제안에 거절하지도 못하여 미안해 머뭇거리고 있는데 박 선비님 내가 한 잔 살 터이니 함께 가시지요. 내 진작 가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용기가 나지 않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쁜 기생이 많다고 하니 우리도 한양까지 왔는데 한양 기생 한 번은 보고 가야지 않겠소? 박진우는 홍선비의 제안에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 나섰다. 시골에서 살던 촌선비들이 한양에서 제일 큰 번화가에 위치한 청양루에 막상 들어가니 눈이 휘둥그레 번득거렸다. 대청마루에서는 요염한 기생들이 가야금 반주로 청량한 목소리의 노래에 맞춰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의 한복은 화려하고 섬세한 자수로 장식되어 있었고 춤출 때마다 펄럭이는 옷자락은 무지개처럼 환상스럽고 아름다웠다. 두 선비가 넋을 잃고 청양루를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한 기생이 다가와 그들을 맞이했고 그들은 모퉁이 방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자 방을 밝힌 불빛은 은은하고 향기로움이 가득 차 있었다. 두 선비는 한 잔 두 잔 부어라 마셔라. 기생의 아름다운 춤과 노래와 술에 취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꿈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렇게 기생집에서 황홀한 시간을 보낸 두 선비는 구름 위를 걷듯 비틀비틀 걸어서 행복한 마음으로 과거 방으로 돌아왔다. 한양까지 오면서 이런저런 풍파를 겪은 박진우는 기생들과의 향락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과거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홍선비는 계속해서 기생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분위기를 잊지 못하고 난설이라는 기생의 자태에 빠져 넋나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며 틈만 나면 기생집에 가려고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 혼자는 갈 용기가 없다며 과거 방의 선비들을 설득해보지만 과거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선비들은 기생집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 시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렇게 상사병에 걸린 홍선비는 마침내 마음의 병까지 얻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우가 바람을 쐬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산책하고 있을 때 연못가에 넋을 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홍선비를 발견하고 그 곁으로 가서 앉았다. 인기척을 느낀 홍선비가 초점 없는 눈으로 박진우에게 말했다. 박 선비님은 어떻게 고든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난설이가 눈에 밟혀 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책장을 넘기면 난설이 얼굴밖에 보이지 않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홍선비는 자신의 마음을 박진우에게 털어놓았다. 박진우는 혹시 자기가 한양에 오면서 겪은 일들을 홍선비에게 들려주면 자극을 받아 도움이 될까 하고 천안에서 있었던 일과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홍선비는 천안에서 종아리 맞았던 여인에 대하여 더 자세히 물었다. 노부부의 생김새와 젊은 여인의 생김새 나이 정도와 집 안과 주변의 풍경들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았다. 박진우도 하룻밤을 묵은 곳이라 성이나 이름은 알 수 없는 터라 홍선비가 물어보는 이야기만 대강 해줄 뿐이었다. 그러다 생각난 것이 있었다. 그 여인의 서방도 과거 시험을 보러 일찍 한양으로 갔다는 말이 생각나 덧붙여 이야기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홍선비가 갑자기 흑흑거리며
서글피 우는 것이었다. 박진우가 놀라며 물었다. 아니, 홍선비 왜 그리 슬피 우는 것이오? 내 아내는 절개를 지키며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기생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는 사내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인가 보오. 박진우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유혹하려던 젊은 여인이 홍선비 아내였다니 홍선비에게 미안함과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홍선비를 위로해줄 면목조차 없게 되었다. 한참을 슬피 울던 홍선비는 오히려 박진우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박선비님 아니었으면 내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모님과 아내에게 실망만 주었을 것이오. 라며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 뒤로 홍선비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과거 시험에 매진하였다. 박진우도 홍선비와 같이 코앞으로 다가온 과거 시험 준비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박진우는 장원급제를 하였고 홍선비는 초시에 합격하게 되었다. 결과를 함께 확인한 둘은 서로 얼싸안고 축하를 해주며 다음에 꼭 다시 만나 술 한 잔 거하게 하자고 약속하고 각자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 장원급제를 한 박진우는 강원도 감사로 부임을 받고 강원도로 떠나게 되었다. 관할로 가는 길가에 백성들이 길을 정리하고 쓸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박진우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백성을 불렀다. 여보시게 혹여나 나를 알아보겠는가? 소인이 어찌 감사님을 알겠사옵니까? 백성이 고개를 숙이고 말하였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게나. 몇 년 전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중에 내가 자네 집에 묵은 적이 있었지. 그때 경기도 화성고을에 살지 않았었나? 사내가 비로소 상황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소인이 어찌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남자는 그때 올곧고 덕망 있는 박진우의 행동에 분명 높은 벼슬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라도 했다는 듯이 역시 감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박진우는 그 사내를 가명으로 불러 후하게 대접을 하고 하사품까지 가득 내주었다. 남자는 뛸듯이 기뻐하며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에 강원도 감사인 박진우를 칭송하며 백성들을 도모하니 박진우가 강원도 감사를 지내는데 덕을 많이 베풀어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고을 백성들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삶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 개인적인 평안과 행복, 그리고 사회적 조화와 번영을 이루는 중요한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딸을 위해 깊은 헌신을 한 재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양에 한 재상이 살고 있었다. 재상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꽃다운 18배 시집을 가 19배 청상과부가 되어 어린 딸이 신랑도 없는 곳에서 시집살이라도 할까봐 재상은 딸을 자기 집으로 다시 데려왔다. 딸의 이름은 명인이고 친정으로 돌아와 처녀 때처럼 가족과 즐겁게 잘 지냈다. 하지만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명인은 말수가 적어지고 얼굴은 초췌하게 빛을 잃어갔다. 명인이 처음에는 옛날처럼 집이 편하고 좋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쓸쓸함과 적막함이 밀려오는 것은 이제 다시 혼인할 수 없고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과 동네 친구들은 모두 혼인을 하여 아이 낳고 잘 사는 모습들이 명인을 더욱 슬프게 하였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명인이 20살 중반이 넘어갈 때쯤 한참 피는 꽃처럼 예쁘고 또 사내가 무척이나 그리울 나이가 되니 명인의 밤은 길고 외롭기만 하였다. 어느 날 밤 명인은 잠이 오지 않아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 신세를 한탄하다 보니 눈물이 흘러 훌쩍이며 중얼거렸다. 신령님, 이 생에서 못다한 서방님과의 인연을 다음 생에서는 꼭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늘이 맺어준 연인으로 만나 백년해로 하여
이번 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과 행복을 다음 생에서는 꼭 이루고 싶습니다. 서로의 곁에서 웃음꽃이 피고 마음이 닿는 날들만 가득하도록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렇게 명인이 혼자 중얼거리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재상도 잠이 오지 않아 마당 한 모퉁이를 서성거리다 명인의 방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와 딸 방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명인이 훌쩍이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살며시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딸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게 된 재상은 가슴이 메어지듯 아팠다. 엄이라도 있으면 의지하고 아픈 마음을 털어놓으며 응석이라도 부릴 텐데 엄마도 없이 유모 손에 길러진 명인이 응석 부릴 사람도 없고 자매도 없는 외동딸이 과부가 되어 돌아와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재상은 딸이 안쓰러워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 어찌하면 명인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딸을 볼 때마다 재상은 마음이 편치 않아 고심하고 있을 때 명인이 집에 있는 호위무사 치수란 놈을 볼 때마다 얼굴빛이 불그스레한 것을 보게 되었다. 재상은 딸과 치수를 불러 앉혔다. 명인아, 조금 있으면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는데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치수와 함께 다녀오도록 하거라. 명인은 치수와 함께 절에 다녀오라는 재상의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예, 알겠사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어머니 기일을 맞이하여 불공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재상은 명인과 치수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기일이 되어 치수는 명인을 말에 태우고 말을 이끌며 절로 불공을 드리러 가게 되었다. 평소에 치수의 건장한 체구와 늠름함에 마음이 있었던 명인은 치수와의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어 너무나도 꿈만 같았다. 치수야, 우리 집에 온 지 몇 해가 되었느냐? 네, 3년째이옵니다. 17에 왔으니 올해 20살이 되었구나. 예, 아씨, 숲이 우거지니 초여름에도 그늘이 시원하구나. 내 홀로 방에 있으려니 외롭고 적적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새들이 지저귀고 공기 맑은 곳에 와 비구니가 되는 것도 좋을 듯하구나. 아씨,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아씨같이 고우신 분이 비군이라니요. 대감마님께서 들으시면 노여워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홀로 사는 것이 몹시 쓸쓸하고 혼자서 살아갈 힘이 없구나. 명인의 속마음을 듣게 되자 치수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치수도 언젠가부터 명인이 마음속에 있는 여인이었기에 더욱 짠함을 느꼈다. 절 가까이 왔을 때 웬 물레방아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깊은 곳에 웬 물레방아가 있단 말인가? 저곳에 가서 조금 쉬다 가고 싶구나. 물레방앗간의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온 명인과 치수는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방앗간 안은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삐걱삐걱 울려 퍼졌고 둘 사이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진 듯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명인은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너랑 이렇게 물레방앗간에 있으니 기분이 묘하네. 치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게요, 아씨. 명인의 목소리는 살짝 떨림이 있었다. 이 작은 방앗간에서 이렇게 단둘이 있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명인은 어색하게 서 있는 치수의 곁으로 다가가 가슴에 머리를 살포시 기대었다. 명인이 살포시 안기자 멈칫했던 치수도 두 팔을 벌려 명인을 안고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둘의 첫 역사는 그렇게 물레방앗간에서 삐걱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도 묻혀갔다. 한결 가까워진 두 사람은 절에서 불공 드리는 시간이 꿈결을 걷듯 설레임으로 돌아갈 때 다시 찾을 물레방앗간에서의 사랑을 기대하며 바라만 보고 눈만 마주쳐도 두 사람의 연정은 달콤한 솜사탕 같았다.
한편 명인이 절에 불공을 드리고 온 다음 날부터 생기 있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며 재상은 흐뭇해 두 사람 사이를 조금 더 지켜보았다. 재상은 모두가 잠이 든 깊은 밤에 명인의 방 앞을 자주 찾아가 보았다. 역시나 명인의 방에서는 소곤소곤 사내의 목소리가 들리고 사랑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재상은 바라던 대로 되었음을 확인하고는 흐뭇하여 다음 날 호위무사 치수를 불렀다. 치수야, 내 딸 명인이 너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을 알아보려 이렇게 불렀다. 너도 알다시피 과부는 제가 할 수 없으니 내 딸이 평생을 혼자 살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아픔이구나.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니 먹고 살 만큼 크게 재산을 챙겨줄 테니 명인이와 멀리 떠나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치수는 깜짝 놀랐다. 재상이 이미 두 사람 사이를 알고 있는 듯 말하니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떨려 풀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대감마님, 소인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부탁은 내가 하는데 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이야? 재상은 치수의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물었다. 재상은 치수를 바라보며 곰방대를 깊이 한번 빨아들이고 한숨을 푹 쉬었다. 치수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이미 명인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재상이 함께 도망치라 말씀해 주시니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소인, 대감마님의 명을 따르겠사옵니다. 그래, 고맙다. 오늘 늦은 밤에 말 3마리를 준비하여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리고 재상은 은과 엽전을 한 보따리 싸서 준비하고 명인에게는 남장으로 변장시켜 치수가 기다리는 뒷문으로 갔다. 명인과 치수가 말에 올라타고 다른 말에는 금은 보화와 짐을 잔뜩 실어 떠날 준비를 하였다. 재상이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길로 계속 달려 강원도 산골 조용한 곳으로 가서 평생 행복하게 살거라.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말고 여생을 그곳에 묻혀서 살아야 하느니라. 명인은 그런 아버지와 헤어짐이 아쉬우면서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훔치며 치수와 함께 말을 달렸다. 아침이 되자 재상 집은 발칵 뒤집혔다. 재상이 딸 명인의 방에서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었다. 밖에서 하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며 재상을 불렀다. 재상은 밖으로 나와 하인에게 이르기를 명인이가 자결을 하였구나. 이 참담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으니 그 누구도 이 방에는 얼씬도 하지 말 거라. 가족 누구도 딸 방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고 하인들에게 명하길 내가 염을 모두 할 터이니 너희들은 관 하나만 준비하거라. 과부딸이 자결한 것이니 조용히 장례를 치를 것이라 말하고 하인들에게 평소처럼 행동하기를 명하였다. 낮에는 딸의 방에서 곡을 하고 밤에는 딸의 시신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인들이 평소처럼 방에 들어가 잠을 잘 때 재상은 조그맣게 곡식 가마니를 만들어 관 안에 담아 넣고 관에 못질까지 한 다음 그 관을 죽은 사위의 무덤 옆에 나란히 묻어주었다. 이렇게 감쪽같이 명인은 죽은 사람이 되었다. 그 뒤로 10년의 세월이 흘러 재상집 아들이 장원급제를 하여 벼슬에 오르고 임금의 신임을 얻어 암행어사가 되어 전국을 돌게 되었다. 남쪽 지방을 모두 다 돌고 강원도 지방에 도착하니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 조그마한 개울가에 아낙네들이 빨래하고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다. 암행어사가 보기에 그 모습이 평온하고 백성들이 살기에 그지없이 좋은 곳이구나 생각하며 그 모습을 잠시나마 그늘에 앉아 쉬면서 보고 있을 때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치 10년 전에 죽은 누이를 생각나게 하는 얼굴이었다. 그 사내아이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죽은 누이를 생각하고 있노라니 사내아이가 엄마! 하며 빨래하는 아낙네에게 달려갔다. 우리 아들, 잘 놀았어? 빨래를 다 하였으니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일어서는 여인을 보자마자 어사는 깜짝 놀랐다. 10년 전에 죽은 누이와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넋을 놓고 그 여인을 보고 있는데 그 여인 또한 암행어사를 보고 흠칫 놀라며 고개를 숙여 미소를 지으면서 반가운 얼굴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인은 빨래를 머리에 이고 살며시 고개짓으로 따라오라는 신용을 하더니 부지런히 마을 외딴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리하여 빨래를 내려놓은 여인은 암행어사에게 와락 안기며 오라버니, 저 명인이에요. 반갑게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암행어사는 여인이 따라오라는 표정을 읽고 오면서도 설마 하는 약간의 미심쩍은 마음으로 따라왔는데 그 여인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 명인이라니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명인아, 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명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얘기를 한창 듣고 있던 중에 치수가 나무 한 짐을 지게에 메고 나타났다. 자네 치수 아닌가? 네? 아니 서방님 아니십니까? 깜짝 놀란 치수는 한때 모시던 서방님을 만나니 넙죽 마당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모두가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10년 만에 만난 오누이는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암행어사는 동생 명인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다. 똘똘하고 씩씩한 조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기뻐할 아버지를 생각하니 더없이 기뻤다. 강원도에서 어사일을 모두 끝내고 암행어사는 명인에게 다시 들러 하룻밤을 더 묵은 후 갖고 있던 노잣돈을 모두 명인에게 주고 한양으로 돌아갔다. 한양에 도착한 암행어사는 임금께 그동안 지방 곳곳을 살핀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집으로 돌아와 재상의 방에 들어가 오랫동안 먼 곳을 다녀왔음을 안부 전하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아버님, 제가 북쪽 지방을 돌며 산 좋고 물 좋은 고을에 이르러 개울물에 빨래하는 아낙네들을 보고 있는데 흐르는 물 속에서 동생 명인이가 비쳤습니다. 그 물은 영혼을 볼 수 있는 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잘 있느냐 물었더니 이곳은 아주 평온한 곳이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는 똘똘하게 잘생긴 사내아이까지 있어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랬구나. 영혼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 극락세계에 잘 도착했구나. 재상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보였고 딸에 대한 그리움까지 엿보였다. 그리고 며칠 후 암행어사는 그 개울물이 있는 곳을 자세히 그려 아버지 방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을 보게 된 재상을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붓을 들어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소신은 군주의 성은을 입어 정사에 임한 지 수십 년이 되었으나 이제 노병에 지쳐 충직을 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의 노쇠함은 해를 거듭해 병으로 몸이 쇠약해졌고 정신력도 많이 고갈되었습니다. 이제 어리석은 소신이 깊이 우려하는 것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까 두려워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의 안정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자비롭게 헤아려 주셔서 모신의 간청을 허락하시어 모구의 몸을 편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상의 나이 7순이 넘었으니 정사를 그만둘 때도 되긴 하였다. 임금은 재상의 퇴임을 명하고 그동안 수고했으니 편안히 쉬라고 금은보화를 선사하였다. 재상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모두 불러 모아 말하였다. 내 오랜 세월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벼슬의 직을 다하느라 이 나라 금수강산의 좋은 경치며 백성들의 온갖 삶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았구나. 이제 남은 여생은 산천을 돌아보며 세상 구경을 마음 편히 하고 싶구나.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어디에서 죽더라도 여한이 없어. 홀로 세상 구경을 떠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거라.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좋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어디서 객사했거나 아니면 깊은 산속에서 맹수에게 잡혀 먹혔거니 하거라.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재상은 개나리 보찜 하나를 메고 말한 필과 함께 터덕터덕 여유로운 모습으로 세상 구경을 떠났다. 재상의 마음은 그랬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벼슬을 그만두고 이제 칠순이 넘어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그토록 사랑했던 딸 명인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인지라 먼 발치에서라도 딸의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어 아들이 그려준 지도를 가지고 길을 떠난 것이었다. 길을 떠난 지 몇 날이 지났을 때 재상은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 도착하였다. 재상이 도착한 마을은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온하였다. 재상은 아들이 그려준 대로 지도를 따라 개울가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멀리에서도 한눈에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재상의 딸 명인이었다. 빨래를 하다가 잠시 고개를 든 명인도 아버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다. 명인은 놀라움과 반가움의 눈물을 흘리며 재상에게로 달려갔다. 아버지, 아버지를 뵙다니요.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명인아, 너를 이렇게라도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구나. 재상도 마찬가지로 딸을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 치수가 나무를 하고 돌아와 재상을 보았다. 치수도 놀란 표정으로 큰 절을 올렸다. 대감마님, 소인 치수 오랜만에 대감마님께 문우 올립니다. 치수야, 너도 잘 있었구나. 이렇게 명인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으니 정말 고맙구나. 재상은 그날 명인과 치수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오랜만에 만난 부녀는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상은 자신의 손자도 어루만지며 끌어안아 주었고 손자의 얼굴에서 명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재상은 더 없는 행복을 느꼈다. 10년 만에 만난 딸과 치수 그리고 손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며칠 보낸 재상은 아침이 밝아오자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제 나는 다시 길을 떠날 것이다. 이번에는 마음이 참으로 편하구나. 너희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여한이 없구나. 아버지, 오래도록 만수무강하시어요. 언제라도 좋으니 저희 집에 다시 들려주세요. 길이 험하니 조심히 살펴가세요. 명인과 치수는 눈물을 흘리며 재상을 배웅하였다. 재상은 다시 말을 타고 길을 떠났다. 그의 마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두리둥실 가벼웠다. 이제 재상은 남은 여생을 자유롭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편안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재상은 길을 떠나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눈이 부시게 빛나는 태양 아래 그의 얼굴에는 평화롭고 행복이 충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부모는 늘 자식을 품어주고 지켜주며 끝까지 믿어줍니다. 비록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게 느끼는 힘이 되고 삶의 모든 순간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빛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